이번 주, 어허,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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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를 틀어놓고 시작해. 죄송합니다. 제가 에어팟이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됐고, 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소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논문 리뷰 비스무리한 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 주요 개념 위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끔 그 정도 선에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드를 같이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이번 주차에서는 계속 오브젝트 트래킹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굵직했었던 소트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번 주까지는 소트 알고리즘에 쓰이는 개념들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소트 알고리즘은 그 혹시 지금 제 크래프트 화면 보이시나요? 막 그 문서같이 생긴 거 잘 네, 보이나요? 보입니다. 네네. 잘 보여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트 알고리즘은 제가 막 이전 그 스터디에서 계속 칼만 필터 이렇게 타령을 했잖아요. 이제 이 칼만 필터를 왜 쓰냐면 이전 프레임 그 CNN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부터 그걸 디텍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전 프레임에서 디텍션된 디텍터가 만들어오는 객체들이 있고, 이제 현재 프레임에서 발생하는 디텍션한 객체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이전에 추적했던 객체하고 지금 현재 새롭게 등장한 객체하고 매칭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추적이라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디텍션의 결과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데 이때 이전 프레임에서 갖고 온 디텍터가 내놓은 여기에 물체가 있어 하는 정보를 가지고 칼문 필터로 그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거를 왜 굳이 업데이트를 하냐면 이전 프레임에서 나왔던 디텍터를 칼만 필터를 이용해서 다음에 여기쯤 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현재 프레임에서 칼만 필터가 예측한 내용이 현재 프레임하고 맞아떨어지냐? 라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등장했던 객체하고 그거를 칼만 필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 프레임에서 어디쯤 와 있겠지랑 실제로 내가 현재 프레임에서 디텍터가 감지한 객체랑 맞아떨어지면 얘네는 둘이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연관성을 어떻게 그 칙도를 정해서 나타낼 것이냐가 필요한데 그때 이제 IOU를 가지고 그 계산을 합니다. IOU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이라 그래서 두 객체가 단순히 얼만큼 가까이 겹쳐 있는지 그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IOU가 높을수록, 즉 객체가 굉장히 많이 겹칠수록 이전 프레임에서 등장했던 객체,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디텍션한 객체가 연관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다음에 이쯤 됐을 거야라고 예측하는 객체하고, 현재 디텍터가 내놓은 객체하고, IOU를 가지고 코스트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매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헝가리안 알고리즘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자가 N명 있고 작업이 N개가 있을 때 최소 비용으로 각자 할당을 해서 최고의 그 매칭 대상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내가 칼만 필터로 예측해서 이전 프레임에서 검지된 객체하고 내가 새롭게 디텍션한 객체의 IOU를 가지고 비용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할당 문제로 바꿉니다. 디텍터가 방금 검지한 것과 트래커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과 누가 이제 더 매칭이 잘 되는지를 계산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 문제로 바꾸면 헝가리안 알고리즘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간단히 제가 요거를 가지고 예시를 갖고 왔는데, 만약에 객체가 3개가 등장을 했어요. 이번 프레임에서. 그래서 그 이전 트래커에서는 3개가, 3개를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둘 간의 IOU를 계산해서 코스트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 비용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IOU는 높을수록 되게 좋은 거잖아요. 많이 겹치는 거니까. 그래서 1-IOU 행렬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000, 0.5, 0.77 이렇게 주어졌을 때 1을 다 빼주면 111, 0.44, 1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각 행과 열에서 최소값, 그 행의 최소값, 열의 최소값을 각각 빼줍니다. 얘 입장에서는 이제 1이 될 거고요. 얘 입장에서 0.44, 이 행의 입장에서 0.2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빼줍니다. 행에서. 그 다음에 행에서 빼준 다음에 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의 최소값을 빼줍니다. 이 열에선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겠죠? 그래서 열에서 다 빼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행위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행과 열에서 그 가장 비용이 작은 것들을 계속 빼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디어가 이런 겁니다. 내가 ABC라는 가게에서 각각 도넛이랑 케이크랑 뭐 만주를 사려고 하는데 비용이 가장 작은 것을 고르려고 하면 비용 매트릭스에서 가장 비용이 작은 것들을 다 빼서 비용이 가장 작은 최소값을 빼주더라도 여전히 그 행에서 제일 최소값을 가진 데가 여전히 최소값이라는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계산을 해도 최소값은 여전히 최소값이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행과 열에서 최소값을 다 빼주고 나면 여전히 최소값은 최소값에 해당되는 애는 최소값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다 빼놓은 그 행열에서 0이 많은 순서로 라인을 덮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행이 되겠죠? 이 행을 덮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두 개가 있는 행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이 되니까 열을 덮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덮은 라인 수하고 행렬의 크기 n, 이 경우에는 n이 3이죠? 이게 맞아 들어간다면 겹치지 않는 0의 위치를 열과 행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는 마지막인 0이 유일하게 되니까, 왜냐면 얘 기준에서는 두 개 겹치고 두 개 겹치고 위에서도 세 개 겹치는데 마지막 열을 기준으로 보면은 얘 혼자서 유일한 0이 되니까 얘를 우선순위로 잡아서 이 0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0을 최소 비용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는 0이 두 개인데 가로 행으로 봤을 때는 이때 0이 유일하니까 이 친구를 최소 비용으로 봅니다. 같은 논리로 마지막 행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는 0이 두 개인데 행으로 봤을 때는 0이 유일하니까 이것을 최소 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오른쪽에서 파란색으로 색칠된 0, 0, 0,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그림에서 얘 트래킹 2와 디텍션 A가 매칭된다. 그다음에 트래킹 제로와 디텍션 B가 매칭된다. 트래킹 1과 디텍션 C가 매칭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해주게 되면은 트래커와
현재 프레임에서 디텍션된 값을 매칭을 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잠깐 끊고 한번 가볼게요. 그, 혹시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나 질문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X1, Y1, A1, H1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X1, Y1은 포지션일 거고 A1, H1은 네네. 그 참고 문헌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씩 틀려진 것 같아요. 그 종행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종행비라는 거는 사실 네네. 바운딩 박스의 크기 자체는 아닌 거네요. 아, 크기도 들어갑니다. 영역 크기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종행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 이제 그럼 높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가로, 세로 길이가 아니라 높이와 넓이가 들어갑니다. 아, 네. 높이와 넓이. 네. 그래서 아, 그렇게 들어가는 이제 이유가 그 칼만 필터 자체는 그 사실은 베이스로 되는 아이디어가 객체가 이동했을 때 음, 네. 객체가 이동했을 때 아이고. 만약에 우리는 사람은 그 느낌적으로 이런 식으로 궤적을 그리는 객체가 있다고 하면은 후보가 이렇게 있을 때 1번이 될 거라, 1번으로 이동했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위치가 상대적으로 제일 가깝고 우리가 고려했던 거는 사실 움직이는 속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량이, 전하량을 같이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 소트에서도 객체가 이동을 했는데 이동을 해봤자 갑자기 여기 있던 객체가 여기로 모서리 끝으로 반짝하고 이동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기전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동하는 속도를 구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심플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가 움직여봤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모델의 객체의 비율이 변하거나 크기가 급작스럽게 변하진 않겠지? 즉, 크기 변화량이 크거나 하지 않겠지. 원본의 모양이 급작스럽게 변하거나 찌그러지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그거를, 네네. 그거를 예, 이제 예. 같이 상태 모델링에 넣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문헌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소트 논문에 나와 있는 거는 XY 좌표랑 그 다음에 종행비와 면적인지 스케일인지 할때 그게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A가 나머지, 면적이고 H가 높이 이런 식이겠네요. 네, 비슷합니다. 저도 논문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써놨는데 보면은 UVSR 요렇게 논문에선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UV는 말씀하신 음. 대로 객체의 중심점이 되고 S는 바운딩 박스 크기, R은 종횡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미친 듯이 안 커졌겠지. 갑자기 모양이 확 변하진 않았겠지. 요런 게 반영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네네. VX1, VY1 이거는 V 곱하기 X1인가요? 아니면 V에다가 X1이 이렇게 X1의 속도를 얘기한 건가요? 너무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저거를 그림을 마땅치 않은 게 없어서 띄워와서 그 논문의 그 상태 모델링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U 다시라고 써 있으니까 마치 U의 속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V 음, 곱하기 X1이니까 디멘전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요 밑에서 U.V.S-요? 예, 예. 아, 네. 요거는 UVS라는 요렇게 구는데 U.V.S-은 칼만 필터로 업데이트된 UVS입니다. 아, 네. 그래서 보정 값을 같이 가져갑니다. 왜냐면 칼만 필터가 이전 값이 있어야지 업데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가져갑니다. 음.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코스트 매트릭스에서 네네. 실제로 트래킹 2와 디텍션 A 사이에는 IOU가 전혀 상관성이 없이 교집합이 없는데도 매칭이 된 거네요.
어, A랑 트래킹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예, 맞아요. 네네, 요 경우에는 이제 매칭이 되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코드상에서 구현을 할 때는 그 값이 너무 낮거나 그런 거는 나중에 제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헝가리안 알고리즘 자체가 정방행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n by n이 음, 아니면 계산이 안 되는데 사실은 추적되는 객체는 빠질 수도 있고 추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방행렬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패딩을 줘버립니다. 가짜 객체를 삽입을 합니다. 정방행렬이 되라고. 그리고 아, 나서 그러면 네네. 디텍션 된 개수 n에 맞춰가지고 비포 개수 중에 가상의 개체 트래킹을 하나 더 넣는다는 거죠? 네네. 어떻게든 정방행렬이 되게끔 예. 맞춥니다. 음, 그래서 가짜 페이크 디텍터라고 디텍션을 코드상에서도 표현을 그렇게 하고 논문상에도 그렇게 표현해 페이크 디텍션을 집어넣습니다. 페이크 트랙이라. 그래서 그걸 맞춰놓고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가지고 올 때는 특정 기준이 되는 애들만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매치드 트랙, 언매치드 트랙, 그다음에 언노운 트랙인가 하여튼 세 가지를 나눠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너무 감사하죠, 제 입장에서는. 혹시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제가 그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써서 할당을 연관 짓는 문제다라는 거고, 이 헝가리안 알고리즘에 대해서 약간 그 삼척보로 빠져서 어, 잡소리를 하면 그 여러분 오브젝트 디텍션의 욜로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바운딩 박스 만들고 NMS라고 해서 그 겹치는 박스 제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게 트렌드였는데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 CNN으로 피처를 추출을 한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돌립니다. 트랜스포머를 돌려서 그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물체가 있을 만한 위치하고 백본 CNN이 추출한 피처하고 커리어 키 상태로 비유를 해서 마치 물어보는 것처럼 여기에 물체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쿼리 형태로 박스 후보군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박스 후보군은 쿼리 개수만큼, 내가 정해진 만큼, 예를 들어 300개라고 하면은 300개까지 후보군을 뽑아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매칭 알고리즘으로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또 씁니다. 그래서 이게 55년도인가 굉장히 오래된 알고리즘인데 최근에 나온 오브젝트 디텍션의 소타 모델인 디파인이라는 모델에서도 이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물체가 있는 위치 박스와 모델의 피처가 가리키는 내용을 매칭을 시켜서 디텍션을 1대1로 이렇게 더 정밀하고 높은 정확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세로 프레임에 나타난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는 네네. 디텍션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세로 프레임에 나타나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과거 프레임들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쿼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후보군을 한다면 아, 300개가 있다가 화면상에 요, 301개째가 나타났을 때, 요거는 디텍션 도메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역으로, 아, 아, 네. 더 공부해 트래킹이 아니, 보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말주변이 없었죠? 네.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보통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소트라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들어가기 전에 그 용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냥 세 가지만 간단히 아시면은 되는데, 트래클릿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객체가 이제 이동할 때 궤적을 그리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궤적의 경로 일부를 트래클릿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 30프레임을 버퍼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중에 뭐 5에서 10프레임 정도로 짧은 그 경로에 대해서를 트래클릿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클리빙과 어클루전이라는 용어인데, 클리빙은 여기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사람이 같은 경로를 지나가는 바람에 그 다른 한 명의 사람의 모션이 끊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간에 겹쳐서 아이디 부여가 다시 필요한 상황을 보통 클리빙이라고 부르고요. 어클루전은 같은 상황인데 조금 더 보편적으로 뭔가 물체에 가려졌을 때를 어클루전이라고 합니다. 기존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고 그냥 뭐가 오브젝트가 가려지거나 그 겹치거나 했을 때를 오클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배경 지식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추정만 하는 거라고 심플하게 생각하면 좋은데 추적을 한다는 거는 결국 해당 오브젝트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한다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A가 A다, B가 B다라고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를 명확하게 부여하고 구분하는 것이 그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저런 트래킹을 하면서 아이디를 부여하는데 아이디가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추가가 될 만한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사실은 트래킹 도메인의 그 핵심 과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너무 좋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논문이랑 너무 친하신 분들이라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제가 정리를 해왔고요.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분 말씀처럼 이 객체를 이제 칼럼 필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상태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니 객체의 위치 X라는 것을 UVSR, U hat V hat SS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각각의 변수가 나타내는 거는 심플하게 중심점, U와 V는 중심점을 의미하고 S와 R은 박스, 그 다음에 동행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와 변화량, 물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이 뒤에 붙는 UVS는 U.V.S.은 그 이제 칼만 필터로 업데이트 되고 난 후의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추적하는 객체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위치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객체하고 감지된 객체하고 매칭이 된 경우가 있고 매칭이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기존 객체 트래커에 있는 기존 객체하고 내가 새로 디텍터로 뽑은 객체하고 매칭이 되면 새롭게 뽑은 얘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왜냐면은 어쨌든 매칭이 잘 됐으니까 이제 새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면 새 바운딩 박스 값으로 업데이트 할까가 요 UVSR이 다 바뀌고 이 뒤에 U.V.S.은 칼럼 필터를 이용해서 보정된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매칭이 안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처럼 어클루전, 객체가 가려져서 순간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CNN 디텍터가 진짜로 객체 감지를 못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칼럼 필터의 원래 디폴트 값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디폴트 값인
상수 속도 모델링을 이용해서 예측한다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이제 선형 보관을 한다는 말입니다. 선형 보관을 하거나 전 프레임의 속도를 그대로 갖다 써서 예측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칭을 그럼 이 매칭을 어떻게 찾고 어클루전이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걸 다시 읽게 되는데 새로운 프레임에서 그 기존 트래커에 있는 객체들을 가지고 어, 칼만 필터를 이용해서 얘가 다음에 프레임은 어디쯤에 들어가 있을까? 라고 하나를 예측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딕텍터가 뽑은 객체를 가지고 이 둘의 IOU 기반으로 코스트 매트릭스를 계산을 합니다. 둘이 얼마나 겹치네? 라고 코스트 매트릭스를 만들고 IOU 값이 클수록 두 객체가 많이 겹친다는 거니까 동일한 객체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최소 비용 문제로 바꿔서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태워야 되니까 1-IOU 값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최적의 조합 매칭을 알고리즘으로 수행을 하는데 이때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IOU가 0인데도 매칭이 되면 안 되니까 최소한 IOU의 미니멈 값을 만족하는 객체들에 대해서만 매칭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매칭을 다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는 매칭 찾기는 이런 식으로 이걸 반복하면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약간 그 쎄하지 않으세요? 이 알고리즘이 IOU가 높으면 내가 매칭시키는 놈이랑 이전 내 트래커에서 가지고 온 놈이랑 비슷하려니 한다고 하는데 약간 뭔가 너무 나이브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나요? 바운딩 박스 크기에만 의존하는 느낌이 좀 있죠. 그것도 그거고, 만약에, 어, 저랑 어떤 사람이 동시에 지나가고 있는데, 둘 다 비슷하게 생겼으면요? 아니면은 둘이 동시에 같은 지점을 아까 위에 클리빙처럼 크로스 모션이 발생했을 때, 라든지요. 이 소트 알고리즘은 사실 약간의 결함이 있습니다. 결함이 있어서 사실 이 결함 때문에 다음 버전이 있는데, 딥소트라고, 그게 이제 조금 더 그 결함을 이렇게 고치려고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어클루전이나 클리빙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막 가려지거나 뭔가를 했을 때, 트래커에 들어가 있는 객체 정보 바운딩 박스에만 의존하는 느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보면은 위치적으로는 가까우니까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미지상으로 보면은 이미지의 육안으로서 봤을 때 피처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 숫자만 보고는 가까우니까, 겹치니까, 둘이 같은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체가 지나가면서 크로스 모션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는 실제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과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 두 사람 완전 확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같아 버리니까 그 두 물체를 같은 객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트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CNN을 또 써서 이미지 피처 기반으로 매칭하는 딥소트라는 알고리즘이 이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요 소트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 소트가 이제 트래킹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추적을 하는 건 알겠어. 그래, 다음 객체가 등장하면 그거랑 헝가리안 알고리즘 매칭해가지고 뭐 얘랑 뭐 A랑 B랑이 맞고 뭐 이런 거 알겠어. 그러면 이 추적을 하는 동안 추적을 관리하는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추적을 관리하는 애를 소트에서는 트래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트래커의 동작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트래커도 심플하게 동작을 하는데 그 코드상으로 보면 그냥 일반 리스트예요. 일반 리스트고 일반 리스트에 객체가 등장하면 그 해당 객체를 상태를 나타내는 그 X는 뭐뭐뭐뭐 뭐시기를 객체 상태로 막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디텍션 돼서 나올 때마다 아이디를 부여해서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이때 이제 추가할 때는 IOU가 충분히 높은 것들에 대해서만 추가를 해줍니다. 근데 이때 얘가 칼만 필터를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으니까 초기 속도는 0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동작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속도 값은 초기 값을 0을 주면 되는데 속도의 칼만 필터에서 이 분포를 쓴다고 했었잖아요. 이전 시간에서. 근데 분포를 쓰는데 초기 값은 설정이 돼 있지만 분산 값은 설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산 값은 무슨 값을 주냐면 우리가 관측되지 않고 잘 모르는 정보니까 혼돈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큰 값으로 나타냅니다. 999, 9999 이런 식으로 값을 쪼개버립니다. 그래야 분산이 커야 불확실성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서 그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트래커가 동작을 하기 시작하면 그 숙련 기간이라는 걸 거치는데 일정 기간 동안 트래커를 그 동작시킬 때 객체가 지속적으로 감지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FP, False Positive 이 값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맨 처음에 우리가 추적된 게 없으니까 초기 값으로 막 줬잖아요. 그러면 초기 값이 0이고 공분산은 엄청나게 큰 값이라서 무슨 값이 나올는지 모르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다음 거 값을 트래커에 진짜 값인 양 쓰기 시작하면은 잘못된 추적을 기반으로 계속 다음 추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알맞게 추적되는지를 감시를 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숙성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실제로 정상적인 트랙 리스트, 매칭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객체가 만약에 감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끊겨서. 그럴 때는 trust라는 프레임 변수를 두고 특정 프레임 동안 감지가 되지 않으면 해당 트래커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으며 숙련 기간을 거친다. 그 다음에 특정 프레임 이상 감지되지 않으면 삭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트래커는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 트래킹의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럼 어떤 지표를 이용해서 얘가 잘 되고 말고를 결정을 하냐라고 보면, 먼저 모타 모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멀티플 오브젝트 트래킹의 줄임말이 모트고 그거에 대한 어큐러시와 프리시전을 모타 모피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기본적이니까 쓰는 당연히 항상 기본으로 가져가는 지표이고요. 그 다음이 FAF. 그 프레임당 객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있다고 참지한 것. 그리고 그 외에도 MT. 그다음 얼마나 80% 이상 라이프타임 동안 같은 아이디로 추적이 되었는지. 그래서 아이디 변경과 끊김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ML은 라이프타임 동안 20% 이상 이제 추적하지 못한 비율을 말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객체를 자주 놓쳤구나 이 트래커가
라는 것에 대한 지표이고요. FP는 아까 말씀드린 false positive와 false negative고 각자 가짜 객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걸 계속 추적을 했거나 존재하는 객체를 감지하지 못한 미검출 상태에 대해서 또 지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 마지막이 ID 스위칭과 프래그멘테이션인데 ID 스위칭은 동일한 객체인데 아이디를 바꿔치기 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크로스 모션이 발생했을 때 A의 아이디를 B가 가져가고 B의 아이디를 A가 가져가는 경우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 프래그멘테이션은 트래킹이 끊기는 그 횟수를 의미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뭐 아이디 1로 가다가 중간에 트랙이 끊어지는 횟수, 그리고 나서 다시 재검지되는 횟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매트릭을 보면 소타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일단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나머지 지표들이 아주 훌륭하거나 전반적으로 양호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이디 스위칭이 굉장히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회사에서 실제로 그 구현을 해서 써봤을 때 아이디 스위칭이 생각보다 체감이 엄청 심했어요. 굉장히 빈도수가 높게 일어났고, 어, 이 아이디 스위칭이 안 되는 이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박스 크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미지적인 피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둘 간에 이제 그 크로스 모션이 일어났을 때 빨간색 옷 입은 사람,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둘이 스쳐 지나가면 아이디가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그때 당시엔 당연하지가 않았나 봐요. 그 논문의 이제 결론은 트래킹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디텍터의 성능, 그러니까 즉 오브젝트 디텍션의 성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디텍터가 잘 디텍션을 했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방식의 칼만 필터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방식이 굉장히 성능적으로 깔끔하고, 구현적으로 깔끔하고, 성능적으로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어, 보통은 시간과 속도 성능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트레이드 오프 없이 검출률과 속도를 굉장히 둘 다 잘 챙겼다고 결론을 내고 사실 실제로도 그렇게 평가받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소트는 추후에 딥소트라는 알고리즘으로 누군가 발전을 시켜서 갖고 오게 되고요. 딥소트는 단순히 바운딩 박스 간의 매칭만 하는 게 아니라 피처 간의 유사도를 가지고 매칭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조금 더 이렇게 개선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소트 알고리즘이 되게 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리포가 제일 이제 잘 쓰여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보시면 300라인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얘가 다루는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파일 형태로 내려진 그 디텍터의 바운딩 박스 좌표들이 적혀 있는 파일을 가지고 읽어서 하는 건데 보시면은 앱 매치, 언매치, 그다음에 언매치 트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놓고 Associate Detection to Tracker라고 굉장히 한 줄로 좀 잘 쓰여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특정 IOU 값 이상만 취급을 해야 되니까 스레스홀드 값이 같이 들어가고요. 이 함수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디텍션 한 것과 트래커에 있는 내용을 어소시에이션 연관 짓는다 해서 이 함수의 결과값으로는 매칭된 것과 디텍트 했으나 매칭되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매칭되지 않은 트랙들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트랙을 이렇게 트래버살 하면서 보시면 이 칼만 필터를 통해서 그 트래커를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그 내용을 트랙에 추가를 시키고
만약에 매칭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트래커에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얘들이 얼마만큼 살아남았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몇 프레임 동안 살아남았는지를 측정을 하고 그 특정 시간 이상 살아남아야만 그때 아이디를 부여하고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소트라는 클래스 자체는 굉장히 하는 게 없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어디서 이제 연산을 하냐면 요 associate with tracker, detection with tracker가 주로 이제 메인 부분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IOU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죠. 여기서 그 아까 보였던 비용 행렬을 계산을 하고 이 비용 행렬에 들어가야 되는 인자는 디텍션된 바운딩 박스와 트래커에서 꺼내온 그 객체들로 이용해서 IOU 코스트 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 리니어 어사이먼트는 사이파인과 사이클러닝 같은 패키지에서 그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의미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행렬을 넣게 되면 매칭되는 인덱스 리스트가 주르륵 나와요. 그래서 이 매칭되는 인덱스를 가지고 계산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 언매칭 됐을 때, 그 다음에 매칭 됐을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그 트랙의 내용을 업데이트 시키고 추가해서 이렇게 리턴 값으로 돌려주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전체가 이제 보면 IOU 계산을 해서 매칭을 해서 매칭된 것과 언매칭된 거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각각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놈의 칼럼 필터는 어디서 튀어나오냐? 이 위에 있습니다. 이 위에서 보시면은 이게 칼만 박스 트래커인데 어, 이 칼만 필터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건 1D였잖아요. 사실 칼만 필터를 제대로 쓰려면 ND, 그러니까 2차원, 3차원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다뤄야 되는데, 이 칼만 필터는 이제 2차원 칼만 필터에 대한 것을 이제 구현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기 값으로 행렬을 초기화를 하고 칼만 필터로 보정을 하는 게 이제 여기 업데이트 부분, 그다음에 다음 것을 예측하는 부분이 프레딕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그 칼만 필터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분산을 이용해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분산으로 프레딕션을 하는 부분이고 각각의 파라미터를 보시면 이제 초기에 할 때 보면은 엄청나게 큰 값을 주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초기에는 무슨 값인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걸 모델링하기 위해서 분산 값을 엄청 크게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칼만 박스 트래커고 나머지는 유틸리티성 함수라서 아, 안 가져다 썼구나. 여기 따로 있네요. 유틸리티성 함수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15분 남았습니다. 네네.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트래킹을 하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네네. 트래킹 관련돼서 저도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네네. 열어봤습니다. 아, 그 너무 좋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소트 알고리즘이 트래킹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네네. 요즘에는 이제 좋은 성능의 트래킹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서 쓰고 있고, 맞아요. 그중에서 이제 바이트 트랙이라고 하는 트래커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이트 그래서 트랙이요? 네, 기본적으로는 소트랑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네. 가령 이제 객체가 이제 쭉 이동을 하는데, 이게 디텍션 하는 디텍터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디텍터의 음, 컨피던스가 낮은 경우가 중간에 생기거나, 아, 아니면 네네네.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다 보면은 깜빡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네네네. 때는 그렇죠. 네. 디텍트를 못하거나, 이제 컨피던스가 낮은 객체가 중간에 생기면, 네. 트래킹이 어려워지는데, 이 바이트 트랙은 컨피던스가 낮은 객체를 별도의 트래커로 관리를 해서 오클루전을 음.
좀 완화한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음, 트래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모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해보고 개발하면서 느낀 거를 좀 설명드리면, 이 네네. 디텍터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서 네, 네. 디텍터의 그런 부족함을 채워줄 수도 있지만, 디텍터가 좋아야지 또 트래킹이 맞아요. 잘 되는 게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인식 속도 성능 관점에서도 이 FPS가 충분하게 이제 빨리빨리 뽑혀야지 그 다음 음, 프레임 예측도 잘하고 이제 그 근방에 있는 바운딩 박스로 가는데, 이게 뭐 온디바이스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은 디텍션 성능이 떨어져서 트래킹 성능까지 같이 우르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개발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성능이 괜찮나 보네요. 속도 면에서도. 이게 딥소트랑은 좀 다르게 피처는 보지 않고, 제가 아까 음, 설명드린 대로 요 컨피던스 낮은 거를 별도로 이제 관리한다는 게 키포인트고, 그러다 음. 보니까 실시간 디텍션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좋은 것도 점수는 뭐 계속 좋네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뭐 빠르고 뭐 가성비 좋은 그 트래커로 알고 있어서요. 뭐 업무나 이제 스터디 하실 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바이두 써 있는 거 보니까 안 봐도 알겠어요. 이거는 써봐야 되는 거네요. 너무 좋은 거다. 네. 아, 예, 보면은,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브젝트 트래킹 디텍션 이쪽은 중국에서 나온 거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바이두 써 있으면 데이터 받기는 귀찮아도 성능은 항상 보장되더라고요. 네.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것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제가 10분 정도 남아서 다음 스터디 주제를 뭘로 잡으면 좋을지 간단히 얘기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음, 아, 네. 헝가리안 알고리즘 현우님 시간 복잡도는 사실 저도 알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의외로 그 실시간 성능이 영양 줄 정도는 아니라고 뭐 이렇게 서칭을 하다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스터디 주제를 뭘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혹시나 아무것도 없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미지 캡셔닝, 그 다음에 어, DETR이라는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낸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고요. 그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캡셔닝, 그리고, 어, 슬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네, 그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도 약간 어, 호응이 안 좋을 것 같다, 재미가 없을 것 같다 하면은 사실 퀀타이제이션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고르셔도 되고 내가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좀 다뤄달라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한번 의견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제가 의견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방장님이 준비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네네. 내용들을 저는 진행을 해도 좋고요. 네네. 그리고 스터디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계획했던 목표는 네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네네. 결국에는 이제 온디바이스나 로우 레벨로 내려가서
네네. 그러니까 최적화를 하는 걸 이제 최종 목표로 이해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뭔가 제가 한다고 하면 제 혼자 생각을 했을 때 네네. 어떤 요즘 유행하는 스몰 LLM 모델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멀티모달 모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최적화나 온디바이스 했을 때 네네. 좀 효율성이 많은 모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음,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를 네.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네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을 이제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음, 온디바이스에 이제 포팅을 하고 뭐 바닐라 코드를 구현한다거나 하는 수준까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네. 혹시 뭐 이쪽에 관련돼서 좀 심도 깊게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 음, 나중에 프로젝트까지 연관되어서 우리가 음, 실제로 최적화해야 될 모델, 더 구체적으로는 그 레이어들에 대해서 좀 네. 스터디를 해보면 어떨까? 그게 뭐 당장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뭐 음, 종국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이고요. 혹시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은 같이 들어보고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LM, 그러면 요즘 막 엔비디아에서 나온 빌라나 딥시크 모델 같은 것들 막 있는데, LLM 모델을 하나 달아보고, 그 모델을 다 같이 한번 최적화를 시켜보는 프로젝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미 돼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최적화를 했다라든지, 아니, 우리가 여기서 뭘 더 조사보자라든지,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온디바이스 엣지보드 하나 사서 거기에 음, 뭐 라마는 좀 됐죠. 뭐 딥시크나 이런 것들이 뭐 포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한국어 모델이 좀 잘 안 돼 있는데 그런 걸 음, 한국어 모델로 잘 바꿔서 디바이스에서 돌리면 어떨까 이런 네네. 개인적인 호기심이 좀 있습니다. 음, 너무 준영님 주제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좀 이 주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벗어나는 느낌도 있고 음, 좀 많이 어렵거나 내용이 어려울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네, 그런 방향을 지향해서 그래서 네, 일단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뭐 네. 관련된 이제 논문들이나 기법들에 대해서 공부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음, 혹시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신가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뭐 지금 이렇게 사실 말씀하신 분들께서 최종 목표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다면 방장님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쨌든 뭐 잡아주신 대로 잘 따라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가능하시면 먼저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은 네. 저희 쪽에서 저희도 따라가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준영님, 준영님 의견이 이제 나와서 저는 그 LLM 모델 한번 기초 LLM과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다뤄보는 거 어떤가 다음 주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LLM 모델을 하나 잡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이해하고 LLM 모델을 잡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번 주제를 정해서 해보는 방식으로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온디바이스에서 돌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때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도 내용을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방향으로 한번 다음 주에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두절거리는 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